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며 전당대회 흥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시 과천시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4자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로 후보가 많지 않을 거란 예상과 달리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일방 독축 뭐 이런 걸로 많은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여기 이제 뭐 제동을 걸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별 관심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상당한 그 정치권의 이슈가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문을 또 직접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메시지, 여기에 일단 어떤 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총선 패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총선 패배에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또 중도층들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당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특히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60명 가까이 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 가장 요구하는 게 지구당이에요, 지구당. 지구당이요? 네,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구당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당을 다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져야만 자기가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아마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선언문이 나올 겁니다. 용산과의 관계,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용산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척을 지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의 그 용산과 또 정부와의 어떤 그런 원활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겠다, 그런 이미지도 반드시 메시지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과거에도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 전 위원장,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 내일 오후 2시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일정이 발표되니까 나경원 후보는 또 1시간 먼저 하겠다, 원희룡 후보는 1시간 뒤에 하겠다, 이게 마치 뭐 릴레이 하듯이 지금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 경쟁 구도는 1강, 2중, 1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강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앞뒤로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같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같이 연동되어서 회자가 돼서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권 출마를 할 때 선언을 할 때부터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통의 주자들이 하듯이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길래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뉴노멀인 것 같아요. 보통의 선거에 참패한 수장은 어느 정도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슬로건을 내밀고 왔는데 결국 저는 그 보수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걸 요구할 것 같아요. 안정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안정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어떤 견제에 있어서 무력한 모습, 그리고 안에서는 당권을 두고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숙제를 푸는 것이 당권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레이스 초반부터 유력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당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진 분들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어떻게 만든 당이고 어떻게 지켜온 당인데. 방금 부위원장님이 안정감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원 전 장관은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캠프도 좀 통합형으로 꾸릴 것이다 좀 알렸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좀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정 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좀 윤석열 대통령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좀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싸우기만 하다가 당을 망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잘 되고 있을 때는 계속 뭐 갈등을 만들어내고 뭐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국정 운영 방향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싸우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거는 정치의 본연 아닙니까? 그것들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 싸움입니다. 대통령실과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싸우고 또 국회로 들어와서 상임위에 들어와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싸우면서 협의안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전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 전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아니 오신다는데 언론이 다 왔어. 와 유명한가 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왔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제일 먼저 또 전화드렸잖아요. 전임 대표님이신데. 아이고 다 우리 동지 때문에 뭐. 그러니까. 노하우 좀 배우려고 하는 실력 있으신 분이 뭐. 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 원희룡 전 장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기에. 근데 이제 명함을 보면 앞부분에 이름이 써 있고 예. 뒷부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메시지 우리가 모두 동지다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하면 뭐 명령대전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올린 측면이 있죠. 맞아요. 뭐 비록 그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뭔가 이 당에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다른 후보들과는 좀 다르게 당 또는 뭐 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륜 뭐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이제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는 건데 원 전 장관한테 따라다니는 거는 뭐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추김 뭐 이 문제 때문에 출마한 것 아니냐. 뭐 아마 이 문제가 본인의 장점이 되지만 또한 이제 뭐 중도나 아니면 그 비윤계 쪽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마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힌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내에서는 지금 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 원희룡 장관 스스로 일단 뭐 엘살바도르 특사를 갔다 와서 인사드리라 했댔는데 다른 후보들도 지금 다 인사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최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든 지난번 우리 그 김기현 당대표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윤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당선도 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선이 패배하는 어떤 하나의 원인도 됐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친윤 중심의 당대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반발감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가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그 지금 상황에서 일단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친윤의 힘을 받더라도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오픈되거나 어떻게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역풍이 부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친윤은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상대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짜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민당하고 싸워서 졌죠. 누구보다도 대통령하고 신뢰 속에서 할 말 다 한다. 나경원 의원은 제2연판장 사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고 2차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최초에 알려지기로는 원희룡 전 장관께서 출마를 안 하신다. 라고 이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친윤의 지지를 본인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비윤의 스탠스를 쓰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까지 가져올 수 있어서 본인이 당권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출마를 의지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그 원희룡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연판장을 받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의 구도를 반윤, 비윤, 친윤 구도로 설정을 하고 싶을 것이고 원희룡 전 장관과 친윤 세력은 반한과 친한으로 구도를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결선 투표를 거친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반윤, 비윤, 친윤 구도에서는 단일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한동훈으로 모이게 되면 단일화가 가능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의도해 두고 저런 저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이어 오늘도 충북과 경북 지역을 돌면서 당심 파악에 나섭니다. 전대 출마를 앞두고 TK 공략에 나선 걸까요? 나 의원의 이런 좀 행보들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대략 한 40% 정도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요. 워낙 많아요. 이제 수도권에도 이제 대구 경북 출신들이 와서 실제 국민의힘 당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의 본산이다, 본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들한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원래 잘 아는 관계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 선거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글쎄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본인은 이제 당 지킨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다른 후보가 찾아가도 또 격려성 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것만 가지고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경원 의원을 지원한다고 그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저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징표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리셨어요. 캠프 이름을 재집권 캠프라고 정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글쎄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장 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윤이라고 하기에도 좀 한동훈 전 위원장 그 스탠스가 있고 또 그렇다고 친윤은 본인이 거부했고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서 친윤 스탠스도 원희룡 전 장관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스탠스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캠프 이름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뭐 대야 관계라든지 민주당과의 이 여소야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는 그래도 그 나경원 의원이 경력이 길기 때문에 그 경륜을 좀 장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법을 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나 의원은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나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며 또 과연 이렇게 이 두 분을 만난 게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뭐 최근에 나왔다시피 또 경북하고 대구도 하나로 행정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고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그 전통 지지층이 전부 대구 경북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지사나 시장이 저렇게 손잡아주고 응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이 워딩은 당을 오랫동안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는 딱 보면 구도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다 당을 오래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 맞서는 사람으로 자기를 홍 지사나 이철우 홍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응원해 줬다. 자기는 한에 맞설 수 있는 후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저 워딩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5선 윤상현 의원도 어제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출사표를 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자, 민주당과 싸워서 진 인물이다. 이러면서 한 전 위원장과 또 이 원장관 모두를 직격했어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선거에서 졌잖아요. 물론 그 패배의 이유가 한동훈 전 전 비대위원장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윤상현 의원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당을 혁신하고 또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눈앞에 처한 난관이 원구성 아니겠어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국회의 어떤 교섭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문외할 겁니다. 또 정책적인 능력을 봐도 총선 시절을 돌이켜보면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조금 의외요. 또 뚱딴진 같은 정책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윤상현 의원이 잘 풀어내는 것이 본인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격려를 공개하면서 또 친윤계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반윤 색채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쏠리고 있는 일반의 관심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우리가 총선 때 윤한 갈등이라는 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뭐 이렇게 논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그 윤한 갈등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 판세를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로 내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화합형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대표 출마를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받은 격려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만 하는 격려냐 아니면 일반적인 격려냐 뭐 하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격려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표들이 이렇게 막 덩어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문제에 집중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지 만약에 거기서 그냥 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 보통의 정치인들이 구사하듯이 그냥 대략 넘어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의 명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많은 중진 주자들이 나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표가 분산이 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을 하기 쉽지 않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과반을 넘길까 넘기지 못할까 상당히 좀 저도 판단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팬덤이 형성된 건 맞거든요. 아줌마 부대들도 있고 그 한동훈 장관 그냥 서명 하나 받아달라고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단단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 관계해서 50%를 넘길지는 사실 장담 못하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장관 1등 하는 건 분명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변은 없다. 예, 이변 없다. 다만 2등 하는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 사이에서 누가 1등을 나오느냐. 누가 다음 그 2, 3, 4에서 2등을 하느냐. 그래서 2, 3, 4위에서 2등에게 표를 얼마나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결선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관이 용산과의 관계도 잘 설정하고 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해법도 내놓고 당에 대한 쇄신도 내놓고 그렇다면 무난하게 또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연임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시기를 조금 낮추는 것이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안팎에서 모두 다 인정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뭘 굳이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당권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미래, 혁신, 경쟁 이런 걸 가지고 화두를 두면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큰 인물이 있는 동시에 민주당이 또 라이징 스타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원하는 당권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사태가 조금 빠르냐 늦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여당 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일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100%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는 않고요. 예. 당내 상황 아까 지금 강성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혼자 출마를 독단적으로 단독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비명계 후보나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시간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미뤄지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혹시나 결심을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그런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시간을 주는 배려 차원에서 좀 늦춘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것들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다음 것이다. 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86 운동권의 맏형격인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사실상 다른 후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가 한 축을 또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인영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도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뭐 사실 이게 섣부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뭐 확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인영 의원을 그 비명계다 이렇게 분류하는 언론의 분류법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이 과연 비명계인가요? 친문계인 건 맞는데 저는 비명계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이라는 건 뭐 당의 그 룰도 바꿨고 그다음에 작년 11월부터 그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대표직을 사퇴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이 정치부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인영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의 뭐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는 거는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뭐 누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그냥 뭐 이렇게 기록용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제가 뭐 너무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대표직 사퇴, 그다음에 뭐 누가 대항마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비판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추대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 중도층이나 뭐 이런 국민들의 거부감 이런 거를 희석시킬 수 있는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의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지만 반면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또 네. 아까 지금 최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평론가처럼 이 너무 이거 뭐 뻔한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 민주당도 뼈아픈 모습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비전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앞으로의 그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박지원 의원이 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대문이란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당권 레이스가 펼쳐지니까 또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투대문이다. 투표해야 대표가 문재인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 이번에 당권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나중에 또 큰 스타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대권에 도전을 했을 때 상당히 취약한 후보였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로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인영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분 외에도 조금 70년대생들, 젊은 의원들이 좀 출마를 해서 조금 국민들 앞에서 선보여가지고 다양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이 좀 출마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최근에 그 오늘 뭐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낮아요. 두 군데가 다 그러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조국신당 지지율이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율하고 조국신당 합치고 또 개혁신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합치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로 지금 여론이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 그 이재명 지사가 계속 연임, 저 당대표 연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15%에서 20% 중도층,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반 또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당이 너무 사당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사당화되어 가면 분명히 또 사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결국 민주당의 어떤 대권 구도에 있어서 이런 구조는 중도층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중도층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이 믿음의 표현이라면서 두둔하고 나섰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다. 좀 이런 표현이 꼭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또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네, 민주당의 아버지, 이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두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불효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발언들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발언이 즉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벌써 3일이 지났거든요. 3일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저렇게 뭔가
국민들이 그 공감하기 어려운 이런 변명성의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해프닝 정도로 그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왜 이 발언을 못하냐, 이거는 뭐 다른 뭐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뭔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 짚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오히려 더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두둔하는 것은 전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나 뜨겁다, 충성 경쟁하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강성 지지층들이야 아마 저런 얘기가 환호하고 그 아마 100% 동의한다 뭐 아마 이런 입장을 보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꼭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서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강성 지지층,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대거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후보들이 얻은 표를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의석 차이가 났거든요. 그거는 중도층이 단 몇 표라도 만약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승패가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계속해서 그 할 때, 저런 충성 경쟁이 그 난무할 때 결국은 다음 앞으로 뭐 선거가 좀 오래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에서 결국 민주당이 과연 이번 총선과 같은 결과를 그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대단히 의문이고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거 임박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중도층으로서 외면받기에 딱 알맞은 정도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걸림돌이 있죠.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사업에 관여했던 금융사 관계자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교류한다고 느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최근 아마 그 재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워딩을 제가 보면 검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교류해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을 거라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증인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은 있었다. 그런 느낌은 이렇게 있었다. 말하면서 덧붙여 가지고 미리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의 그 공모 지침서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 공모 지침서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 측 이제 저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지사가 직접 거기에 관여했냐?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성남시에서 관여했다. 이건 인정된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성남시가 관여한 것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 오다를 내렸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진술이나 정언이나 문자나 녹취록 그 부분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재판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끄는 이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름도 깁니다. 일단 정치검찰 사건 조작 TF 단장 민영배 의원이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검찰의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취지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최근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중형을 받았고. 9년 6개월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김성태 씨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김성태 씨의 증언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은 또 안부수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부수라는 분의 어떤 따님이 쌍방울의 어떤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느니 또 이러한 것들이 술자리 의혹도 사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부인하고 터무니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정자동 호텔까지도 수사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기소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야당의 대표를 탄압을 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권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탈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조직적 비방과 선동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 내부방에 올렸고 그러자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검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근데 미칠까요? 저게 검찰 내부망에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검사들은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원 댓글은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사실 뭐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현직 검사가 누구 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저희가 전례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재판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충실하게 그 공소 유지를 하면 그것이 뭐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뭐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중형을 선고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범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 상당히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수사를 했던 검찰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뭐 우리 이화영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서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의 그 검사 흔들기 뭐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또 해명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죠.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SNS에 욕설로 추정되는 자음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김 변호사는 여러 언론들이 선고 후 재판부에게 욕설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사를 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선고를 내린 건 오후 3시 20분이었고 해당 게시글을 올린 건 3시 14분. 그러니까 자신은 선고 이전에 올렸기에 재판부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6분 차이로 올린 게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언론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릴 것이 보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함정을 파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모든 언론들이 다 넘어갔다. 역시 언론은 나에 대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변호인인 자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있어서 김광민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담당 변호인들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신뢰성,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 저런 해명 저런 뭐 SNS 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중하고 뭐 2심을 준비하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역시나 언론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욕설을 뜻하는 글을 올린 게 아니라 뭐 허위 보도라는 입장인데 반론 차원에서 저희가 잠깐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호통과 조롱, 또 강태로 어수선했던 청문회 현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몰아붙이고 또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니요,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위원장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종섭 증인,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좀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이종섭 증인 입장하라고 하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불참한 상황에서 이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몰아붙였는데요.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소리 지르고 또 증인을 수차례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저 모습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국정에 임하는 뭐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그 법사위원회 청문회, 입법 청문회를 약간 뭐 놀이처럼 생각하는가?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저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10분간 퇴장 이런 게 그 과거에 있었습니까? 차라리 퇴장이면 퇴장이고. 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그 얘기하면 되지. 저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그 어떤 청문회의 단편적인 모습, 그 한계를 저는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자, 그 아무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자, 의석수가 175대 108이에요. 그러면 175석 정도의 그 힘을 쓰고 108석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도 어느 정도 뭐 협상이나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거의 300석인 양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 그건 전 별로 좋지 않고, 그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그 장래 국회 운영과도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당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요, 행안위에 의해서 되게 소리치고 호통치고 또 야당 의원들과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도 문제지만요, 나오는 기관 증인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선서를 거부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답변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선서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야당 의원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감정적인 모습은 좀 배제해야 된다. 드라이하고 차갑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야당 의원들만 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통쾌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양당이 같이 좀 자제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지금 있었는데, 자, 법사위 청문회 직후에 또 야당 단독으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자, 뭐 좀 여당도 빠진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전개돼? 이거 합의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까요? 지금 결국은 어떤 지금 그 특검 자체가 그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하는 구조,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결국은 똑같은 구조로 전개가 될 건데, 누가 더 이제 국힘 이번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돌아설 수 있을지.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최상병 특검에서 반드시 아마 이걸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아마 똘똘 뭉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